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부동산을 움직이는 뭔가의 검은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주택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주택자 관련된 이 부동산 시장 상황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프로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프로님과 오늘 다주택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프로님, 일단 다주택자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이 약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악마화되어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이프로님께서는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질문하실 때 다주택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질문을 하실 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구별을 한 끗 한다면. 차이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약간 뭐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투기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한 범위의 그런 수익을 노리고 큰 위험을 안고 뭔가 시장에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투기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1주택자가 더 투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다. 네. 그럼 5억을 벌잖아요. 다주택자도 그럼 5억에 산 집은 10억이 되겠죠. 그런데 무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는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되면 그 5억 차익을 다 먹어요. 1가구 1주택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5억 산 집이 10억이 되면 네. 똑같은 5억을 들이고도 거기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죠. 세금. 그러니까 네. 차익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투자는 오히려 1주택자의 투자지요. 그리고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나에게 사는 집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투자이거나 내지는 그냥 집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옷에 투자한다 내지는 음식에 투자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집이 거주자니까 그냥 거주용으로 쓰는 거지. 아유, 난 집이 이거 뭐 집값 오르려고 그런 거 노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의미 없으니까 오르기를 원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이제 투기가 아니냐.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무주택에서 1주택 되려는 분들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전세로 거주하면 훨씬 더 싼데 네. 왜 똑같은 집을 굳이 살려고 하시죠? 집값이 오르는 차익을 오를까 봐. 노리는 게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내가 이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집은 5억이든 10억이든 10억이 또 20억이 되든 그 집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사지 않았을 때 나중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나중에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거 비용을 스톱시키기 네.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우리의 그 대출 중에 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정부하고 수익 공유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부랑 뭐 반반을 나눈다든가 정부가 30, 소유자가 70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 그 대신 정부는 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가 거의 1%대예요. 그런 거 있는지조차 모르죠. 네. 왜 있는지조차 모를까요?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그걸 선택해야죠. 더 낮은 금리가 보장이 되니까 네. 적어도 나는 올라가는 거에 오르는 폭은 내가 먹기는 싫어. 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다만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내가 집을 거주하는 데 필요한 월세나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 라는 생각이라면 다들 그거 하셔야죠.
그거 기껏 만들어놨다가 인기 없어서 지금 없어지려고 그래요. 아 정말 그게 뭐 소득 제한이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소득, 고소득 다 마찬가지로 네. 안 해요 그걸. 왜? 먹은 거를 왜 정부랑 나눠? 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 옳은 거는 나누고 싶지 않다는 심리. 네. 제가 왜 자꾸 들으면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나는 돈 벌려고 하는 투기 욕심이 없는데 너희들은 돈 벌려고 하는 투기 욕심이 있어 라고 구분 짓는 순간부터 이 모든 정책이 다 꼬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욕구와 욕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일 방법은 없어요. 네. 사실 뭐 다주택자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주택을 누군가가 많이 주겠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돈과 함께 조건이 허락되면은 뭐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가끔씩 로또 주택 나오죠. 네. 뭐 동탄에도 나왔었고. 그렇게도 하고 그냥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몇 억씩 버는 거. 네. 거기에 거의 전 국민이 다 넣잖아요. 무주택자들은 특히 더 넣잖아요. 네. 왜 넣죠? 그렇게 차익을 먹으려는 욕심이 없는 분들이 그때 한 번이라도 넣을까 내지는 넣었던 분들은 그 다른 투기꾼들 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남들이 먹을 때 내가 못 먹으면 그게 뭐든 불편하죠. 그 불편함은 이해는 되는데 그 불편함이 그 먹은 사람에 대한 공격과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는 순간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도 좀 볼품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책이 좌지우지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집값을 더 올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택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에서 1주택 되시는 분들도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집값을 우리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우리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은 수요자잖아.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그런데 너도 나도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그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올리는 게 맞는데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집을 안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아무도 어느 정도 안 살까요? 한 40년 동안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서 뭐 10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이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낡아서 자꾸 없어져요. 우리나라 집은 대략 우리나라의 집의 수명이 한 40년쯤 된다고 가정하면 4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집이 하나도 안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집을 안 짓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을 안 산다. 그럼 집을 아무도 안 짓겠죠? 집을 안 사면 안 지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집을 안 사? 그럼 수요가 줄어드네. 그러면 집값이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집을 안 지으면 40년 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한 채나 두 채 남았겠죠? 한 채나 두 채 남은 40년 후에 서울에 집이 한 채나 두 채 남아 있으면 그 집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네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5조 원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카카오 김범수,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셋 중에 집이 두 채 남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셋 중에 한 사람은 길에서 자야죠? 아니 내가 재산이 한 10조 원 있는데 집은 두 채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저 집 사야지. 10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건 우리는 수요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요를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집을 사는 사람을 자꾸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도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걸 말씀을 드려보죠. 뭐 시골이든 서울이든 어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는 그러면 한 예를 들면 30층으로 짓습니다. 30층의 아파트가 총 그러면 가구 수가 예를 들면 120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짓는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120명의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명의 수요 중에는 한 80명 정도는 무주택자의 수요고 한 40명 정도는 다주택자의 수요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지방은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주택자도 사고 무주택자도 사고 해서 120채가 팔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확신이 있어야 120개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마, 못 사, 사면 혼나라고 정책을 만들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럼 120가구에서 40가구가 다주택자였다면 80가구만 수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80가구만 들어가는 한 8층짜리로 조그만 아파트를 지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적으면 지었다가 그조차 안 팔리면 어떡해? 나는 짓지 말아야지. 위험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데 미분양 리스크는 왜 또 특히 다주택자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냐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분들은요. 집을 사본 경험이 없어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못 사요. 집을. 뭔가 다주택자가 집 안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집값이 당분간은 잘 안 오를 텐데 수요도 적어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 오르고 평탄하거나 조금 내리거나 하면 무주택자들도 싹 사라집니다. 수요에서. 다주택자들이 사라져도 무주택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집을 사주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럼 그나마 공급도 뭐 될 곳은 되면서 공급이 유지되니까 집값도 폭등하지 않을 텐데 다주택자가 빠지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들도 안 나서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은 그게 내가 지금 집을 사면 그게 전 재산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봤으니까 좀 두렵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처음에는 무주택자였지만 한 번 집을 사고 또 여유 재산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잖아요. 살 때는 조금 좀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도 그분들은 사죠. 사두면 올라가더라고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쌀 때 그냥 사자. 어차피 살 건데 왜 굳이 비쌀 때 사?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주택에서 1주택 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내려갈 때는 안 사고 올라갈 때 신고가를 만들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알겠죠. 왜? 내려갈 거면 한없이 내려갈 거니까 불안해서 못 사다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또 조금만 참아볼까 불안하다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나 이제 도저히 집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들이 신고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집값을 올리는 행위인데 우리는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지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팔린 최고가가 20억인데 21억에 사지 않아요. 웬만하면. 미쳤어요? 어차피 투자용인데 왜 뭐하러 비싸게 사요? 이러다가 얘가 25억 되면 어떡해? 난 이미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초조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고가를 만드는데 그 초조해서 만드는 분들은 오히려 무주택자가 1주택 될 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 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뭐 그 서울과 지방의 그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지방에 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은 뭐 다주택자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든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다주택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값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것을 막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산다는 거죠. 그나마 투자용으로 뭐 올라갈 것 같으니 뭐 세를 받을 겸. 무주택자들은 내려갈 때는 안 사세요.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주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사실 그 하나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신중하셨으니까 그동안 계속 무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습니다. 1주택자들은 이제 올라가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올라가면 뭔가 초조하니까 사는데 그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르는 거죠. 다주택자는
오를 때는 덜 오르게 만들고 내릴 때는 덜 내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다주택자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야,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하는 건 고맙지만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내려가야 집값이 좀 내려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내려갈 때 조금 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내려갈 때도 계속 시행업자들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값의 특징을 보면 다른 나라와는 좀 독특하게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일본은 예외죠. 우리 다 알죠. 그냥 계속 내리막길.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을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미국, 영국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한참 동안 내려가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를 때도 뭐 많이도 안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도 안 내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를 때는 왜 확 안 오르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급이 쉬운 나라예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쉬워요? 다른 나라는 집 한 채를 지으려면 땅이 몇 개가 필요해요. 최소한 땅이 한 50평은 있어야 집 한 채가 지어져요.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100평이 있어야 한 가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평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가 지어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대략 한 300% 정도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니 게다가 우리는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일일이 업자가 사러 다니면서 안 판다는 할아버지 설득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부가 주택 택지로 지정할 거야, 신도시로 지정할 거야, 여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거야 라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땅을 다 파셔야 돼요. 다만 이제 정해진 보상가를 드리긴 드리죠. 그런데 안 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이건 너 아파트 지을 거야. 덤비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을 좀 침해하는 것도 같은 그런 법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작동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신도시 짓습니다라고 하면 짓잖아요. 어떻게 짓지? 여기서 땅 안 팔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법과 그런 10평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가 지어지고 전 국민의 그 누구도 아파트를 집으로 줄 때 싫어요. 저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특징이기 때문에 집 공급이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올라요. 왜? 올라간다 싶으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외곽에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반대로 또 우리나라는 내릴 때도 많이는 안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파트를 짓는 디벨로퍼가 되게 영세해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디벨로퍼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디벨로퍼 못 들어봤죠? 아파트 개발업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발업자, 시행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를 한 동, 두 동 지으면 안 팔려요. 최소한 10동, 20동을 지어야 되니까 사업 규모 자체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그렇게 지으려면 한 1조 원어치는 공사비와 땅값이 들어가야 그런 대로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1조 원이 들어간 아파트는 1조 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은 은행에서 빌린다고 하면 5천억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는 5천억이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땅을 사서 은행돈 반 정도 빌려서 아파트 짓는다고요. 그거를 지어서 분양하기도 하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본인들이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는다고요. 그러니 아파트 건설 경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나빠지더라도 지었는데 이제 팔려고 보니까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몇 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 놓지 뭐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1조 원 든 프로젝트에서 5천억이 내 돈이니까 5천억 빌린 은행도 당장 갚으라고 안 해요.
어차피 이거 다 팔면 뭐 5천억 못 갚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니까. 그러다가 아파트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좀 팔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경기가 꼬꾸라져도 그런 디벨로퍼들은 이럴 때 쌀 때 땅 사야지 뭐 이러면서 사서 계속 공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아파트 시행업자들은 영세해요. 규모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1, 2천억만 들이면 아파트 공사를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는 대규모 단지를 지어야 겨우 분양이 되니까 규모 자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은데 그 시행사라고 하는 이른바 디벨로퍼들이 자기 자본이 뭐 100억, 200억, 많아야 300억 요 정도 갖고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1조 원어치가 들어가는 단지를 사업을 하려면 1조 원이 있어야 되고 반은 있어야 되는데 5천억 원 있어야 되는데 달랑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도 못 사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못 사니까 땅 살 돈조차 빌려야 돼요. 이걸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땅 샀다가 만약 땅이 안 사지거나 땅 샀다가 분양 허가가 안 나거나 분양 허가는 났는데 아파트 경기가 꼬꾸라지는 바람에 미분양이 나거나 하면 땅 사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디벨로퍼, 시행사, 업자들은 그냥 다 날라가 자기 돈 날리는 거고 돈 빌려준 PF 대출 해준 업체도 그 돈을 날려요. 전국에 요즘 PF 대출 때문에 난리 나는 이유가 몇 년 전에 2021년 요럴 때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꼭대기일 때 야, 요때 한번 짓고 분양해서 딱 털면 돈 좀 벌겠구나 싶어서 100억 들고 나타난 시행업자가 1조 원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은행 가서 500억 빌려서 땅을 사기 시작하다가 아파트 경기가 쭉 식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진도 나가봐야 나가는 대로 돈을 다 잃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있다고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업자들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잠깐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뭐 내려가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는 것도 있지 하니까 주택을 자꾸 그래도 계속 짓고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꺾이기 시작하면 전국의 PF 사업장이 다 올스톱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공급이 뚝 끊기잖아요. 요즘 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다고요. 좋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공급이 뚝 끊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오르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 내려가는 기간이 짧아요. 폭도 상대적으로 적고. 왜? 조금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짓거든. 아무도 안 지으면 새로 공급이 안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의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되니까 매년 우리나라의 집의 2.5%나 3%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정해져 있는데 집의 2, 3%, 3, 4%는 매년 녹아 없어지면 그러면 계속 그 정도는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는 이유로 아무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락 폭이 작고 조금만 지나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불패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부동산 불패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릴 때는 또 많이 내리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샀다가 꼭대기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오를 때도 그렇게 가파르게는 못 오른다. 왜? 쉽게 아파트 공급이 되는 구조라서 다행히. 그런데 내릴 때도 많이 안 내린다. 왜?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공급을 안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면 내려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집값은 잘 잡혀요. 아파트를 막 여기저기 지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름폭은 늘 적다고요. 다행히. 땡큐. 그런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좀 내려가 줘야 집값이 안정이 될 텐데 내려갈 때 왜 계속 못 내려가요? 공급이 뚝 끊긴다니까요. 내려갈 땐 수요는 당연히 끊겨요. 그런데 공급도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공급이 싹 끊겨? 하면 우리나라의 디벨로퍼들이 다 공교롭게도 영세하니까.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이 영세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디벨로퍼를 정부가 직접 해서 그래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진 LH공사가 전국의 아파트 공사들을 본인이 다 디벨로핑을 했다고요. 정부가 땅 사고 정부가 아파트 짓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민간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발전을 못하죠. 정부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디벨로퍼가 영세한데 그럼 어떻게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더라도 공급이 계속 돼야 되죠. 근데 영세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있어줘야 그 수요를 보고 공급을 한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기간에도 수요가 존재해야 그 수요를 믿고 그래도 꾸역꾸역 공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누구예요? 이 수요가. 부동산 가격이 꺾였는데도 생기는 살아있는 수요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다주택자들의 수요예요. 그런데 사실 그 뉴스나 뭐 이런 언론에서 많이 제가 본 기사로는 이렇게 뭐 떨어지려고 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걷어들여서 가격 하락을 막고 이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오른 가격에 사려고 하는데 그 매물을 걷어들여서 더 오른 가격에 내놓고 해서 이게 네. 또 다주택자들끼리 담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담합까지는 못하겠죠. 다주택자들끼리 무슨 서로 전화 연락합니까? 중내 다주택자들 모임이 있나요? 담합은 못하는데 네. 다만 다주택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공급이 아무 데서도 안 돼.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다주택자도 하고 무주택자도 하죠. 그렇죠. 아마 무주택자가 그 집 갖고 있었어도 매물을 걷었을 거예요. 아니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야지. 그럼 올라갈 것 같은데 아유 이 사람 무주택자한테 내가 이 집을 싸게 팔아서 이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내놓는다고요? 그걸 왜 요구합니까? 무주택자들은 단 한 번이라도 시장 가서 콩나물 3,000원인데 아유 3,000원에 팔아서 남으시겠어요 하고 5,000원 주고 사온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왜 다주택자들은 그걸 매물을 거두는 걸 나쁜 행위로 보냐고요. 그들도 매물을 당연히 그런 이유로 거두는데 다만 그들이 매물을 못 거두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왜?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매물 거두시려면 거둬보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매물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러니 공급이 계속 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아유 당분간은 내리겠구나 얼른 처분하자라는 처분을 하죠. 다주택자들도. 그럼 공급이 계속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다주택자들은 이럴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 두 채 사둬야 되겠네 라는 수요를 살려둬야 그런 수요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해도 여기에는 좀 팔리겠지 하는 곳에는 집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니까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무슨 덫 같은 거죠. 내 동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바람에 공급이 계속돼서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담합을 하고 싶겠으나 야 너 사지마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데 그 담합을 정부가 해줬잖아. 다주택자 너 사지마를 지금 정책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취득세 많이 올라가 사면 양도세도 올라가 종부세 지난 정부 때 받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는 한 채 더 사도 주택수로 안 보겠다. 그러니까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안 움직이죠. 왜?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주택 많이 갖고 있다가 얼마나 봉변을 치렀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한 번도 우대해 본 적은 없고 다주택자를 우대까지 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주택자를 죄악시해서 정부가 그거 하라고 해서 한 임대사업자인데도 그거 혜택 중간에 다 뺏어버리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보유세도 뭐 몇 배로 올리기도 하고 3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은 누가 더 사회에 기여를 해요? 라고 하면 10억짜리 집 세 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에 기여한다고요. 30억짜리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게 잘못은 아닌데 자기 혼자 좋은 집에 살잖아요, 이분은. 근데 10억짜리 세 채 있는 분은
재산은 30억으로 똑같지만 자기는 10억짜리에 살고 나머지 두 채를 더 사서 임대를 주잖아요. 물론 임대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두 채를 공급하니 보유세건 양도세건 굳이 혜택을 준다면 10억짜리 집 세 채 있는 분을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보유세도 훨씬 많고 양도세도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 당연히 앞으로 다주택 하셔도 괜찮아요. 좀 안 팔리는 집들 사세요라고 해도 이제는 안 믿죠. 그리고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몰려서 이제 두 채 있으면 하나 팔고 내 생긴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집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